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세계사 과목의 해설을 맡은 세종국제고등학교 교사 이강빈입니다. 네, 먼저 총평을 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작년도 수능 있죠. 그리고 작년도 6월, 9월 모의평가 있죠. 그 두 개에 비해서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난이도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작년도 수능을 잘 분석해본 친구들은 제국주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문항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를 계속 예측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맞췄을 때 또 쾌감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 풀이를 하면서 항상 예측을 하고요. 작년도 제가 수능을 분석을 했었을 때 이 제국주의 관련돼서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것이 맞아떨어져서 저 역시도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양사 문제 출제 경향이 유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수능에서 이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슬픈데 볼 수 없어서 이 과정 속에서 동양사가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이 세계사의 내용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사 기출 문제를 잘 보시면 점진적으로 동양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역대 동양사 기출 내용들을 쭉 다 봐보면 그렇게 고난이도, 즉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 동양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중에 킬러 문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킬러 문항 등장 가능성이 있는 이 파트가 동양사 파트가 될 거고요. 어떻게 그러면 좀 공부하면 좋으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 문항, 요게 이제 요번에서 가장 오답률이 많았던 그런 이제 문항이죠. 변별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를 6월 1일 모의고사 당일에 찍고 있는데요. 등급 컷을 확인해 보니까 50점 만점이 1등급 컷입니다. 즉 변별을 시도했으나 변별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평가원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기출문제에서 이 세계사, 특히 제국주의 파트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알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어렵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좀 생소한 방향의 새로운 주제로 문제를 출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다음이에요. 9월과 11월, 즉 이제 11월 수능이 여러분들 결판 짓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때 과연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6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킬러 문항은 동양사나 서아시아사, 인도사 요 파트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현대사도 거기에 함께 끼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공부 좀 해 라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몇 문제 정도 출제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동양사가 제일 포인트죠. 4문제였던 동양사가 6문제까지 늘었다라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고요. 2023학년도 수능과 비교해가지고 2024학년도 6월, 지금 현재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세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작년 수능과 이제 올해 수능이 거의 숫자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여기서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거는 자유자재예요.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요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대로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분석을 할 건데 총 6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6문제를 오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면서 분석을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예측할 겁니다.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좀 저랑 이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논리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들으시면 좀 풀이하는 맛이 있을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킬러 문항이라고 냈던 문제, 바로 19번 문제입니다. 문제지 같이 가지고 와셔서요, 같이 필기하면서 보면 좋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리비아라는 지역인데요. 현재 리비아 국가가 있는 그 곳인데요. 요 국가를 누가 아프리카 식민 지배할 때 지배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요 지역과 더불어 이탈리아가 지배를 했었습니다. 요 포인트는 제가 왜 강조를 하고 있냐면 2021학년도 구평, 그러니까 3년 전 구평이죠. 그 9월 모의평가에서 14번 문제에 선지에 리비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난 뒤에 몇 번 더 등장을 했고요. 사실 그때도 해설 강의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리비아라고 하는 곳이 좀 생소하게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리비아라는 이 지역을 식민 지배한 국가인 이탈리아를 꼭 기억해라. 이거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설 강의할 때.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한 3년 정도가, 3, 4년 정도 지나서 드디어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수능에서 등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리비아라는 지역을 이탈리아가 식민 지배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여기 이탈리아를 찾을 수 있고요. 여기 나 지역을 보시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작년 수능에서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여기 서남아프리카랑 동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던 여기는 바로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에도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하고 나의 국가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선지로 내려가기 전에 제가 실제 팁을 하나 드리면, 평건을 갔다 오셨던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수능에서 이 지도 문제를 글로 쭉 표현한 것이 바로 난이도를 높일 수는 있었으나 실제로 이제 그 지도를 글로 표현한 것이 큰 의미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도 문제 같은 경우에 글보다는 지도로 직접 그림으로 제시하여서 문제를 낼 경우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과서 그리고 수능 특강 기출 문제에 있는 지도들을 꼭 잘 봐두세요. 꼭 잘 봐두시고 그것이 무조건 이번 수능에 꼭 출제가 될 거니까 지도 문제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국주의가 아니더라도요, 다양한 어떤 이제 뭐 유럽에 있는 지중해 지역의 지도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 그 지역의 지도라든지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좀 유망받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로 내려가서요. 보시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요거는 그레이트 게임이죠. 바로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이었고요. 모로코를 둘러싸고, 여러분들 모로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로코 사건이 이제 1차, 2차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제국주의가 팽창하다 못해 자기들끼리 부딪혔던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서로 경쟁을 했고요. 요 과정 속에서 미국하고 영국이 와서 막 중재해주고 프랑스 편 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잘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의 전조 증상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서 1차 모로코 사건은 1905년이고요. 2차 모로코 사건은 1911년이니까 그것도 함께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얄타회담, 요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죠. 이 독일의 나치 정권 당시에 있었던 일을 골라봐라 라고 했던 그 기출문제가 작년도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풀었던 친구들은 뭐 맞출 수 있었는데, 사실 얄타회담은 1945년에 이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회의를 했던 거고요. 여기 참여 인사들은 바로 미국, 영국, 소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쇼다 사건,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들. 프랑스하고 이제 영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을 결성했다. 요게 이제 이탈리아, 독일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가 어렵진 않았어요. 선지가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그림을 보시고 지도를 잘 보시고 거기서 이게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이구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면 기출문제 선지 이거 정말 분석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출문제에서 선지로 다뤄졌던 것이 주제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거는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아프리카나 현대사와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찝어주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헤레로 족본기. 얘는 vs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줄루 족본기 vs 영국이에요. 줄루족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그런 이제 족이고요. 이산드라나 전투라고 해서 실제로 줄루족이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요. 그리고 뭐 에티오피아, 이탈리아겠죠. 실제로 얘는 에티오피아가 승리했죠. 그래서 아도와 전투라든지 이후에 맺어졌던 아디스아바바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제가 조금 많이 기출문제 선지 분석하면서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현대사에서는 대탕트 시기에 SALT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대탕트 분위기, 즉 이제 좀 닉슨 도트린 이후에 평화적인 분위기를 얘기할 때, 야 우리가 핵탄두를 쏘아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대륙에 갔다가 쏠 수 있으면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핵탄두를 쏘는 그 전략 무기를 좀 제한하자라고 했던 이 SALT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3까지 있는데요. 1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ALT 1이 바로 이제 대탕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요것도 지금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선지로 기억하시고요. 답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지만, 답이 된 적은 없지만 선지로 계속 등장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찝어줬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용하게 써먹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사실 이것도 지문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 보시면 마라타 왕국 나왔잖아요. 얘들이 나중에 마라타 동맹이 되어서 이 가라는 국가에 저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딱 봤을 때 마라타 동맹 나왔을 때 여기가 무굴 제국인 것은 진짜 알아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1등급 맞기 위해선 진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무굴 제국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은 황제 두 명, 이제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브 황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다뤄지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합쳐진 포인트들 있죠. 요것이 많이 다뤄집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크교, 그리고 저기 우르드워, 타지마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합쳐진 모습들이 보이는 그러한 요소들이라 볼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교과서 분석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그 황금사원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제 거의 그게 2020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황금사원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좀 어려운 파트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황금사원이 시크교도 거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또 수능에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 날개 지문들도 함께 좀 잘 봐두시면 좋은데, 요새는 그 부분들이 많이들 나와서 사실상 제가 사실 요새 추천드리는 것은 수능 특강에 있는 조금 날개 지문이라든지 문제에 좀 어렵게 다뤘던 부분, 그런 부분들 좀 잘 봐두시면 분명히 크게 도움 될 겁니다. 아무튼 시크교도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방금 말했던 여기 이 파트가 아니라 근현대사 파트예요. 세포의 항쟁이에요.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무굴 제국이라는 제국이 1500년대, 즉 16세기에 바부르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세워지고 난 뒤에 300년간 유지됩니다. 1857년에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항쟁을 영국이 진압하고 이 인도를 완전히 무굴 제국을 없애고 영국령 인도로 포함시켜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세포이 항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굴 제국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것, 옛날의 국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포이 항쟁을 못 골라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포인트들을 좀 잘 기억하신다면 크게 틀릴 부분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무굴 제국 파트입니다. 볼게요. 롤러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간디와 관련되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얘는 영국령 인도였을 시기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세포이 항쟁 이후에는 무굴 제국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영국이 다스리는 인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령 인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롤러법은 이제 그 인도의 어떤 이제 그 운동, 그러니까 영국한테 계속적으로 자치를 요구한다던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을 영국이 강압적으로 진압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했던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롤러법 간디와 함께 기억해두면 좋고요. 영국령 인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선지에 등장해요.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다. 요거 방금 제가 정답으로 체크했던 부분이죠.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쿠투브 미나르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것도 델리 술타당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진으로도 9월 모의평가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 국민의 이것도 영국령 인도일 때고요. 그리고 에프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굽타 왕조 시기입니다. 굽타 왕조 시기에 에프탈의 침략으로 힘이 빠져서 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프탈도 옛날에 인도하고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포인트에서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골라야 될 것은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긴 했는데요. 뭐가 됐든 에프탈 굽타 왕조 시기고 굽타 왕조 시기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공존했었다. 이렇게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가 뭔지를 찾아서 선지에서 골라라 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지문 진짜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어요. 이거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쉽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7년 전쟁에서 슐레지엔 지방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접전을 벌였다. 이것만 해도 프로이센인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프리드리히 2세라는 키워드도 하나 더 줬습니다. 당연히 프로이센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프로이센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는데 어떻게 얘가 오답률 3등에 지금 놓여있는 문제가 되었느냐? 바로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라인 연방이라는 것을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누구에 의해서 해체됐죠?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 맞아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해체되고 그 자리쯤에 세워진 연방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 세워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는 당시에 나폴레옹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였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도 나폴레옹에게 다 굴복을 했으니 신성 로마 제국 해체 이후에 만들어진 라인 연방 역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속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크게 틀린 지점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해체 이후에 세워진 라인 연방에 끝까지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가 바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이 신성 로마 제국 해체 이후에 세워진 라인 연방에 소속되지 않고 자국의 어떤 그 입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라인 연방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은 프로이센이 라인 연방에 그때 가입하지 않았다, 끝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니라고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라인 연방 일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이센은 프랑스 혁명 전쟁 당시에 교정국이었죠. 이거는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계속적으로 군대를 보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혁명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혁명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국민 공해 시기에 루이 16세가 죽게 되니까 처형당하게 되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1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쳐들어왔다. 그 국가 중에 한 국가가 프로이센이죠.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반대했던 국가는 오스트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와 함께 프로이센도 혁명 전쟁의 교전국이었다. 이런 거 알면 좋겠죠. 요제프 2세, 요거는 오스트리아겠네요. 요거는 쉽게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르디냐 왕국으로부터 니스 등을 할량받았다.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통일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프랑스가 할량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마카오. 호르무즈는 이제, 저기 중동 지역에 그 동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어떤 그 페르시아만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카오 역시도 이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를 거점 항구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포르투갈도 여러분들 언제 다뤄준 적이 있었냐면 22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수능 대비죠. 9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 8번 문제에서 이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점령했는지를 아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말은 마카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뭐 여러분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홍콩에 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인접 그 지역에서 지금 모 관리가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을 편지로, 가상 편지로 썼던 그런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걸 보고 포르투갈인 걸 알았어야 됐고요. 포르투갈이 인도네시아 지역 즈음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실 네덜란드보다 먼저 그 지역을 선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의해서 싸움에서 지면서 세력 균형에 무너지면서 이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차지하게 됐던 그 사건까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제국주의 문제 중에서 포르투갈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호르무즈가 등장했네요. 호르무즈, 마카오, 포르투갈, 이 지배했던 황구들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사실 실수하기 제일 좋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비잔티움 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비잔티움 제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선지가 정답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제 낚이진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유스티니아누스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이 동쪽 경계에 있는 어떤 국가와 계속 싸우고 평화를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국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잔티움 제국과 오랜 역사 동안 싸우고 동쪽 경계에 있었던 국가를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6세기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6세기 즈음에 이 비잔티움 제국과 크게 경쟁하고 화친을 맺기도 하고 이랬던 국가는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역대 수능 기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서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바스 왕조는 이제 이슬람 그 왕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아시아 페르시아 지역, 즉 이제 이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국가는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유명하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 요 포인트가 제일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수도가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크테시폰이라는 것만 가지고 사실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아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따르긴 하나 역대 수능과 평가원에서 크테시폰이 나왔는데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연결을 해두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테시폰 얘기가 나와서 사산왕조 페르시아인 걸 알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 관련돼서 문제를 보면요. 정답은 여기에 있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 삼았다라고 요거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로스 동맹, 그리스 아테네겠네요. 그리고 밀레트 제도, 요건 오스만 제국이겠네요. 그리고 바브르에 건국되었다. 요건 아까 방금 봤던 이제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이게 아바스 왕조예요. 여러분들 아바스 왕조도 진짜 많이 다뤄집니다. 그런데 아바스 왕조와 관련돼서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한 국가가 한두 개입니까? 엄청 많죠.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 아바스 왕조에서 제일 대표적인 선지로 내는 것이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했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해서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이 황제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동양사, 바로 중국 청나라 문제이죠. 사고전서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풍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날개지문 잘 분석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청나라 시대에 이 티베트 불교를 보호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 현재의 티베트 독립 문제와도 굉장히 크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인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은 나오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황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나라의 황제들이 대부분 이 티베트 불교를 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라고 했었을 때 제일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원나라와 청나라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사고전서가 나오고요. 한족 지식인을 회유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사고전서와 청나라 한족 지식인 회유 요거는 걸륭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황제 걸륭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좀 어렵게 분석해서 그렇지 쉽게 생각해서 사고전서 얘기 나왔을 때 걸륭제 나오고 메카트니 사절단 나왔을 때 걸륭제 나오는 거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아시아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이거 진짜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걸륭제가 통치한 왕조, 청나라잖아요. 심지어 걸륭제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청나라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품 중정제를 실시하였다. 요거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기에 많이 있었던 거고요. 장안을 수도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좀 이따 얘기해 줄 건데요. 수도 문제가 무조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사는 사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중국사가 사실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수도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 위치를 명확하게 찍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 진나라는 쉔양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지금 장안이라고는 표현 딱 등장하면 이건 당나라거든요. 사실 당나라. 물론 이제 수나라도 장안이 수도였긴 한데 장안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썼다라고 하면은 당나라거든요. 그래서 장안을 수도로 삼았던 국가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예측하건데 반드시 수도 문제 나옵니다. 9월 아니면 수능 중에 수도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중국 역사서에 수도 문제가 꼭 등장할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안은 시안 지역입니다. 시안 지역이어서 옛날에 한나라의 수도였다가 나중에 후한 때는 또 이제 수도가 바뀌긴 하는데 한나라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원나라 시기가 되면은 원나라 전에 송나라 시기 때는 이제 저기 카이펑 이 북송 시대의 수도였고요. 이제 남송 시대로 내려오면 항저우가 이제 수도가 되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이제 원나라 때는 대도라고 불렸지만 사실 베이징 지역이기 때문에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 바로 베이징이 수도였고요. 명나라는 처음에 수도는 난징에 세워졌다가 나중에 수도를 영락제 때 수도를 베이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도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측을 합니다. 파스파 문자 요거 원나라입니다. 정화의 함대 명나라입니다. 만안병용제를 실시했다. 이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서는 만주족과 한족을 병용해서 이제 잘 했기 때문에 한족이 훨씬 많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반란들이 많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한 것은 물론 나중에 신의 혁명으로 멸망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의 한족들의 반란이 엄청 많아서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의 기틀이 약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반발이 생겼던 이런 이제 백성들이 이제 민주적인 어떤 정부를 요구하면서 이거 내부적으로 신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청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측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 수도 문제 꼭
청나라 뭐 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사의 수도 문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요. 이 왕조는 사실 샤루후 가지고 예측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도 옛날 옛적에 어디 전공서적에서 서아시아 지역 보다가 잠깐 봤던 인물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억을 완벽하게 해내긴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의 힌트를 주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 많이 하고 있냐면 일단은 요 왕조가 서아시아 왕조가 명나라와 같은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그의 아빠 얘기를 나오면서 이거 쉽구나. 여기서 이게 바로 티무르 제국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몽골 제국의 계승 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몽골 제국 계승 몽골 제국 계승한다고 했었을 때 티무르가 무조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적은 있었어요. 몽골 제국을 계승했던 티무르가 있고요. 그 티무르 제국을 나중에 계승했다고 하는 바부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바부르가 무굴 제국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계속 겹치죠. 그랬을 때 이 몽골 제국과 관련돼서 이 무굴 제국을 물어본 적은 있긴 하지만 기출문제 역사상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몽골 제국과 함께 얘기하는 것은 티무르 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통해서 티무르 제국인 것을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무르 제국의 수도가 사마르칸트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티무르 사마르 이렇게 꼭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정답 1번에 바로 등장했고요. 그 친구들 다 잘 풀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건 오스만 제국이고요. 메메트 2세 정도까지도 알면 좋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을 때는 메메트 2세 슐레이만 대제 이렇게 다 이렇게 구별해서 문제를 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메트 2세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산드라나 전투 요거 영국의 대항에서 줄루족이 봉기했던 줄루족과 영국군이 싸웠던 전투라고 얘기했잖아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바스 1세는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도 여러분들 현재 이란의 사실적인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거든요. 샤라는 군주 칭호가 있었다라든지 이스파한을 이제 수도로 삼았다라든지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이끌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파비 왕조에 많이 있으니까 꼭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국가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바스 왕조와 비교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바스 왕조 때는 그 이베리아 반도가 후 우마이야 왕조가 되어버려서 아바스 왕조의 영역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벌써 6문제를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찾아내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소재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졌고, 아까 말했던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출문제 선지 분석한 것과 현대사 파트에서 제가 좀 출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몇 개 찝어주긴 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엄청 어렵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수능 특강을 좀 열심히 보세요. 수능 특강의 고난이도 문제들을 잘 보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 변형하면 좀 어렵게 낼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번에는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수능 특강에서 동양사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 얘기했던 거죠. 기출문제 분석할 때 선지에 나왔으나 문제로 나오지 않은 것을 꼭 보아야 된다. 아까 말했던 리비아라는 지역을 이탈리아가 차지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포르투갈 얘기를 이제 했던 부분들, 그렇게 선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부분입니다. 동양사에서 난이도 높일 것이다. 계속 제가 기출문제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대비를 해두시고요. 동양사 아까 말했듯이 수도 기억하십시오. 수도